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낙원, 푸른 행성 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원시 태양 주위에 있던 엄청난 수의 미행성이 충돌하고 뭉쳐져서 원시 지구를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탄생 직후의 지구는 고온의 마그마 바다였으나 미행성의 충돌이 잠잠해지면서 냉각하기 시작하고 얇은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었던 원시대기에 비가 내림으로써 바다가 형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하늘이 맑아졌을 것입니다. 약 35억 년에서 25억 년 전쯤에 지표의 온도가 현재 지구 온도와 가까워졌고 지구 환경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35억 년 전에 비로소 지구에 원시 생명이 탄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용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행성 태야의 격렬한 충돌로 생성되었을 달을 위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과 상호작용하며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작용으로 조석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양계 성운이 자체 중력에 의해 천천히 수축하면서 중심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원시 태양계의 원반의 태양 가까운 부분에서는 갓 방출되기 시작한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면서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 종류와 철,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남게 됩니다. 이때 규소, 철, 니켈 등의 암석 및 금속 성분이 결합하기 시작하고 중력에 의해 이 작은 암석들을 포획한 미행성들이 다시 서로를 포획하며 성장하여서 암석이 주성분인 행성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즉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면서 이 휘발성 물질은 멀리 날아가 목성형 행성이 되었고 비휘발성 물질만 태양 가까이 모여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23시간 56분 4.0921초의 주기로 자전하며 그 축은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며 그 방향은 지구의 북극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인데 비하여 약 4분이 짧은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란 태양이 남중한 시간부터 다음날 남중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 공전을 함으로써 4분 정도 더 돌아야 태양이 남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중이란 천체가 천구의 북쪽 위쪽으로 자오선을 통과하는 것, 즉 천체가 일주운동에 따라 자오선을 지나는 것 또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며 그것은 밤과 낮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년을 주기로 공전합니다. 정확히 365.2564 태양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궤도 이심률은 대략 0.017로 타원 형태로 공전을 하며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는 1억 4,7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갑니다. 공전 속도는 초속 약 29.8km로 아주 빠른데 이 속도는 지구의 지름은 7분 만에 달까지의 거리는 4시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빠른 속도입니다.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는 1월 3일 무렵 근일점에 그리고 7월 4일 무렵 원일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어서 그래서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며 지표면으로부터 상당히 먼 우주 공간까지 뻗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대전된 입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풍이라 부르는 이 흐름은 초속 약 450km의 속도로 입자들과 자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풍은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데 태양 흑점들과 관련된 폭발인 태양 플레어는 태양풍의 돌풍을 일으킵니다. 태양풍의 돌풍이 많은 동안에는 강력한 자기 폭풍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전파 장애를 일으키며 나침반이 있는 선반과 비행기들의 항해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는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향하는 태양풍의 강한 에너지를 막아주는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은 직접적으로 대기와 상호작용할 것이고 결국 지구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금성처럼 물이 없고 생명체 또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장은 정전기에 의해 대전된 물체들을 밀어냅니다.
지구로 향하는 대전된 입자들, 즉 이온과 전자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 밀려나는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며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풍이 자기장에 의해 밀려나면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발생합니다. 오로라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인데,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리즈마 입자, 즉 전자 또는 양성자가 지구 대기권 상층부의 자기장과 마찰하여 빛을 내는 광전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전체적으로 혜성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이고 그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태양풍과 자기장이 정면으로 만나 생기는 충격파를 충격파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태양풍과 자기장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면을 자기권계면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입자들이 이동하는 길을 자기덮개라고 합니다. 태양의 반대편으로는 혜성의 꼬리처럼 자기장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기꼬리라고 합니다. 자기꼬리 안쪽에는 플라즈마판이 존재하며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양쪽으로 베넬런 복사대가 존재합니다. 지구의 계절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의 낮 길이가 변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지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 또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정동쪽보다 남쪽 방향에서 뜨고 정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지며 이때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춘분과 추분 때에는 태양이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며 낮과 밤의 길이는 12시간으로 같으며 이때를 각각 봄과 가을이라고 합니다. 하지 때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며 그만큼 밤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는 1년 중 가장 높으며 이때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뜨는 방향은 정동쪽에서 약간 북쪽 방향 지점에서 뜨며 정서쪽에서 약간 북쪽 방향으로 집니다. 지구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 분자와 21%의 산소 분자, 1%의 물 분자, 그리고 미량의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물에 융해되어 암석에 갇히게 되고 식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강합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의 대기 분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태양빛 중에서 단파장인 푸른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은 여러 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나뉘어지는데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파란색, 남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에 대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푸른색의 빛들을 많이 산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눈에는 푸른색이 비춰져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수평선 방향에 있다면 더욱 많은 대기들을 지나야만 우리 눈에 도달할 수 있는데 푸른색의 단파장들은 산란되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붉은 계열의 장파장들이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노른 붉고 노란 계열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290켈빈이며 수성이나 달처럼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에 의한 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 대기는 태양의 빛을 어느 정도 줄여주며 지표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여 낮과 밤의 온도 격차를 줄여주어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인위적으로 지구대기에 방출되고 있고 이는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온도가 변하는데 실제로 1970년도부터 평균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합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온실기체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초부터 2018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980년도에 비해 약 3분의 2가 넘는 0.93도씨 정도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해수면의 경우 1980년도에 마이너스 19mm였던 것이 1930년도에는 3mm로 지금은 37mm로 높아져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진 섬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최저기온 기록은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에서 1983년 7월 22일에 관측된 섭씨 영하 89.2도였습니다. 이 온도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보다 50도씨, 그린란드 정상보다는 30도씨가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관측된 최고 높은 온도는 섭씨 56.7도라고 합니다. 지난 1913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데스밸리에서 측정된 온도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인 대기권과 해양, 호수, 하천의 수권, 그리고 지구의 최외곽 구각인 암석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으로 지표면에서 약 1000km까지의 공간을 말합니다. 대기권은 고도에 따라서 생기는 중력의 차이와 구성분자의 밀도에 따라서 여러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약 10km까지인 대륙권, 약 10km에서 50km까지의 성층권, 약 50km에서 80km까지의 중간권, 약 80km에서 1000km까지의 열권으로 구분합니다. 대기의 성분은 77%의 질소와 21%의 산소가 대부분이며 소량의 이산화탄소, 아르곤, 메탄, 그리고 수증기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에 가장 인접한 대기의 층입니다. 대륙권은 지표면 0km에서 시작하며 약 10km 내외까지입니다. 열대지방의 경우 고도 16에서 18km까지이기도 하고 극지방에서는 감소해서 10km 이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인 대륙권에서는 1km 올라갈수록 평균 6.5도씨씩 낮아지며 대기 중의 물 때문에 각종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층은 전체 대기 질량의 약 75에서 90%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제트기는 대륙권의 최상부에서 비행합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의 복사열에 의해 가열되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높이 1km마다 약 5도씨에서 6도씨씩 하강하므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더욱 낮아집니다. 다음은 대륙권의 위층인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지표에서 10km에서 50km 사이에 위치하며 9에서 12km 고도를 유지하는 민항기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층권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고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대륙권과 정반대이며 대기 상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열역학적으로 안정되며 이러한 이유로 난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도 20km를 넘으면 기온은 고도에 따라 상승하고 고도 50km에서는 온도가 약 영하 3도씨에 달합니다. 성층권의 중간층인 약 20에서 25km에는 오존층이 있고 성층권 가열의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지상 50km에서 80km까지의 높이이며 야간 운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온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며 이 영역에서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약간의 구름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유성이 중간권에 분포하는 입자와의 마찰로 인해 타오르며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대부분 물체를 지표면에 닿기 전에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다음은 열권입니다. 열권은 지상 80km에서 시작하여 500 내지 1000km까지의 높이이며 오로라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성 또한 관측되며 온도는 다시 상승하여 고도 300km에서는 약 800도에서 900도씨에 달합니다. 열권에서는 자외선 복사가 이온화를 유발하고 중간권 상부의 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로는 열권의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은 열로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적게나마 남아있는 산소나 질소 입자가 높은 에너지를 지닌 태양 복사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열권의 중간인 320km에서 380km 사이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력한 태양풍을 직접 맞아서 원자가 전리화되기 때문에 전리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강한 전리층은 전파를 반사하며 이러한 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원거리 무선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외기권입니다. 외기권은 지구 대기권의 최외곽을 형성하는 대기층입니다. 외기권은 500km에서 1000km 상공에서 시작하며 끝나는 지점은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 10,000km 정도까지로 간주합니다. 이 층에서는 극히 희박하게나마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약간의 마찰을 받기는 하지만 궤도를 유지하면서 지구주위를 선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구간이며 지구 대기가 우주 공간과 접하는 최외곽 영역으로 극히 희박하기는 하나 기체는 존재하는데 이것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스는 수소와 헬륨이며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외기권 바닥층에는 일부 원자 상태의 산소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지구의 지형입니다. 지구의 지형은 현재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 내부의 동적인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암석권은 바다와 육지의 지각 그리고 멘틀의 외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리운동을 하는 멘틀의 일부분에 의하여 지각판들은 지구 표면을 움직이며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집니다. 이런 운동에 의하여 대서양의 길이는 매년 3cm씩 넓어지고 있으며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면 히말라야와 같은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높이 8,848m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곳과 깊이 11,034m의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깊은 곳이 있어 높낮이가 있지만 지구의 반지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철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모양은 적도 반지름이 6,388km로 극반지름 6,356.7km보다 약간 큰 타원체입니다. 그러나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여 지구 궤도에 올렸는데 그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와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권입니다. 지구의 수권은 물이 있는 곳으로 바다, 호수, 그리고 하천 등이 있습니다. 수권의 구성 성분은 주로 물이며 염소나 나트륨과 같은 무기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지표의 70%를 덮고 있고 다수의 동식물의 생식의 장소입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와 지하수도 수권에 속하며 빙하를 빙권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권도 대기권처럼 항상 움직이며 열대지방의 따뜻한 해수가 극지방으로, 극지방의 차가운 해수가 열대지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는 해영의 표면과 수심약 4,000m에 존재합니다. 물의 온도와 염분에 따라 따뜻한 물은 비중이 작아 해양의 표면에 흐르지만 차가운 물은 비중이 커 해저로 가라앉아 흐릅니다. 염분이 많은 물은 비중이 커서 가라앉기 쉽지만 염분이 적은 물이나 담수는 비중이 작아 대양의 표면으로 부상합니다. 다음은 암석권입니다. 암석권은 지구의 최외곽 구각입니다. 지구 위에서 암석권은 모로 비치시 불면성면을 경계로 그 아래의 연약권과 구분하며 지각과 거기에 붙어있는 멘틀의 최상층을 포함합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구도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75 전체 중에서 지구는 가장 무겁고 크며 밀도 역시 가장 높고 표면 중력, 자기장, 자전 각 속도가 가장 큰 천체입니다. 지구의 층상 구조는 물리적으로 대기권, 수권으로 구성된 유체의 층과 지구 표면 가장 바깥 부분부터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눌 수 있고 지각은 다시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지며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뉩니다. 먼저 지각입니다.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매우 얇은 층이며 지표로부터 35km 지점에 해당됩니다. 밀도가 가장 작아 멘틀 위에 떠있는 형태입니다. 대륙지각은 현무암질의 하부지각과 화강암질의 상부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는 지역에 의한 차가 커서 대략 30에서 60km로 알려져 있고 평균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2650kg입니다. 그리고 해양지각에 비해 알루미늄이 많으며 철과 마그네슘의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해양지각은 대부분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두께는 대략 평균 6에서 7km이고 상부의 대륙지각과 하부의 해양지각의 밀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륙지각은 30 내지 70km로 두꺼운 반면 해양지각은 두께가 채 10km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멘틀입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 있으면서 내부의 핵을 둘러싸 존재하는 두꺼운 암석층입니다.
지표로부터 35에서 2900km 사이에 존재하며 지구 부피의 83%, 질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멘틀 전체의 화학 조성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나 감남석과 희석 등의 물질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에 비하여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각과의 경계에는 지진파 속도가 불연속으로 변하는 층이 있는데 이것을 모호로 비치지 불면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멘틀은 연약권과 중간권을 포함하는데 연약권은 표면 아래 100km에서 200km 사이에 약하거나 연한 암석층이며 단단한 성질의 최상부 멘틀 바로 아래 구역입니다. 즉 암석권 아래에 위치한 부드럽고 물성이 있는 부분이며 판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영역입니다. 연약권의 액체와 비슷한 물리적 성질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암석권과 연약권 경계부에서 갑자기 감소합니다. 핵은 깊이 5100km를 경계로 또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어집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내핵은 고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핵은 지표로부터 2900km에서 5200km 구역이며 무거운 철과 니켈의 혼합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핵은 지표로부터 5200km에서 6378km 구역이며 중심부까지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지구 중심에 위치한 고온 고압 상태의 영역이며 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시지구 생성 시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차츰 가라앉아 집적된 곳으로 밀도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대륙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의 대륙지각이 충분히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수억 년을 주기로 하여 지구 표면의 대륙들이 모이거나 벌려지거나 다시 합쳐지기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때때로 대륙들이 모두 뭉쳐 하나로 형성된 큰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우르는 약 30억 년 전 시생누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대륙입니다. 이후에는 콜롬비아 초대륙, 로디니아 초대륙 등의 일부가 되며 계속해서 단일한 대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약 2억 800만 년 전 초대륙 판게아가 로라시아와 곤두아나로 갈라질 때 쪼개졌습니다. 18억 년 전 콜롬비아는 원생대 초기에 스타테리아기에 형성된 초대륙입니다. 그리고 10억 년에서 7억 5천만 년 전에 로디니아는 판구조론에서 약 10억에서 7억 년 전에 생겨 약 6억 년 전에 분열되었다고 여겨지는 초대륙입니다. 또한 6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전에 판노티아는 선캄브리아 시대 후기쯤에 생긴 초대륙이며 고생대 실루리아기쯤에 분열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2억 년 전에 판게아는 고생대 페른기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존재했던 초대륙이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7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질시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생긴 이후부터의 지구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약 45억 7천만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되었던 시점부터 시작하여 각 시대는 지질학이나 고생물학의 주요 사건, 예를 들어 생물 또는 동물 등의 생성과 대량 멸종 등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구의 지질시대는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로 이어집니다. 명왕누대는 지구의 형성 시기부터 약 5억 년 동안의 기간이며 시생누대는 초시생대, 고시생대, 중시생대, 그리고 신시생대로 나누어지며 원생누대는 고원생대, 중원생대, 그리고 신원생대로 나누어지고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명왕누대입니다. 명왕누대부터 지질시대가 시작되는데 약 46억 7천만 년 전부터 약 40억 년 전을 가리킵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과 광물, 지구의 멘틀과 지각이 생겨났고 바다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돌과 화석, 생명체 등의 지질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최초의 시대입니다. 다음은 시생누대입니다. 명왕누대 다음으로 시생누대가 이어지는데 약 40억 년 전부터 약 20억 년 전을 가리키며 이 시대에 바다가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온 핵생물이 출현한 초시생대,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한 고시생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성된 중시생대, 대륙지각이 생겨난 신시생대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원생누대입니다. 원생누대는 약 25억 년 전부터 5억 4,200만 년 전을 가리킵니다.
명왕누대, 시생누대를 포함하여 선캄브리아 시대라고도 합니다. 해초류에 의해 대기 중에 산소의 방출이 시작되었고 오존층이 생겨났으며 우주에서 자외선이 지표에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생누대는 고원생대, 중원생대, 신원생대의 3시기로 구분되어 나뉘어집니다. 고원생대에서는 진핵생물이 출현하고 대기권의 산소가 증가했습니다. 중원생대에서는 로디니아 대륙이 형성되었고 신원생대에서는 생물의 대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지구 전체가 얼어붙을 정도였으며 이것을 눈덩이 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디니아 대륙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고 에리아카라 생물군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현생누대입니다. 현생누대는 약 5억 4,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합니다. 동물과 공룡이 번성하였으며 현생누대는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집니다. 고생대는 다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그리고 페름기로 나뉘어집니다. 캄브리아기는 5억 4,200만 년 전에 시작하여 4억 8,830만 년 전에 끝납니다. 대폭발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이 늘고 현대 생물의 절반 이상이 생겨납니다. 절지동물, 해면, 완족동물, 그리고 기타 다양한 생물이 모두 풍부했고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납니다. 오르도비스기는 4억 8,830만 년 전에 있었던 소규모 멸종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4,460만 년 동안 계속되었고 4억 4,370만 년 전의 멸종 사태로 해양 생물의 60%가 멸종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무척추 동물이 상당수 번성하였고 완족동물, 이메페류, 삼엽층, 폐충류, 태형동물 등 다양한 극피동물이 살았으며 절지동물이 육상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루리아기는 4억 4,7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가 4억 1,600만 년 전에 데본기의 시작과 함께 끝났습니다. 최초로 관다발 조직에 있는 육상생물이 출현했고 최초의 턱 있는 어류, 가피강, 갑주어 등이 나타났으며 절지동물이 동물 역사상 최초로 육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바다정갈의 크기가 매우 커졌고 삼엽층과 연체동물이 번성하였습니다. 데본기는 4억 196만 년에서 3억 5,920만 년 전까지이며 양서류가 등장하였고 절지동물도 본격적으로 육지에 진출해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종자식물과 나무가 나타났고 최초의 육각류와 곤충이 등장합니다. 석탄기는 3억 5,920만 년 전에서 시작하여 2억 9,900만 년 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나타나고 양서류가 육상에 진출합니다. 최초의 원시곤충이 등장하여 번성하고 곤충의 날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페름기는 약 2억 9천만 년 전부터 시작하여 2억 4,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대륙들이 뭉쳐서 판게아 초대륙이 생겨나고 공룡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반룡들과 양서류가 번성합니다. 메뚜기목과 산란관을 가진 바퀴벌레 형태의 곤충과 원시 딱정벌레목, 파리목, 진이물 암목 등의 곤충들이 진화하였고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산호초에서 해서 어류들이 번성하였고 완족동물, 이메페류, 유공충, 암모나이트가 풍부해집니다. 이 시기의 마지막에 페름기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지구상의 95%에 달하는 생물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생누대의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어집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약 2억 4,500만 년 전부터 1억 8천만 년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삼첩기라고도 합니다. 지배 파충류가 등장하여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공룡, 익룡, 포유류, 악어가 나타나고 거대한 수서양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쥐라기는 2억 년 전부터 1억 4,500만 년 전까지 지속된 시대입니다. 기후는 복잡해진 해안선만큼이나 다양해졌으며 대체로 온난하고 수분한 기후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식물과 양치식물이 번성하였고 침을 가진 벌과 기생곤충이 등장합니다. 모기와 흰 개미가 등장하고 용광류와 알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과 같은 다양한 공룡이 번성합니다.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늘어나고 새와 도마뱀이 나타납니다. 백악기는 중생대의 마지막 지질 시대로 지력이가 끝나는 1억 4,55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 사이의 시기입니다. 기후는 오늘날처럼 온난화했으며 해수면이 지금처럼 높았고 계절도 생겨났습니다. 바다에는 지금은 멸종한 어룡, 수장용 등의 해양 파충류가 서식하였고 육상에는 공룡 등이 살았습니다.
백악기는 지구의 역사에서 지질학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동식물의 여러 종이 대량 절멸한 사건인 KT 대멸종으로 인해 조류 외의 모든 공룡, 익룡, 어룡, 수장룡과 같은 생물이 절멸하였습니다. 속시식물과 함께 꿀벌, 말벌과 같은 새로운 곤충이 출현하고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 따위의 해룡과 현대의 악어와 상어가 출현합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새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멸종합니다. 다음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고제3기, 신제3기, 제4기로 나뉘어집니다. 고제3기는 약 6,600만 년 전부터 2,300만 년 전까지이고 기온은 온난화했으며 해수면은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육상에는 포유류, 조류, 곤충 그리고 속시 식물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꽃의 등장으로 나비와 같은 곤충이 보여집니다. 신제3기는 약 2,300만 년 전부터 258만 년 전까지이고 기후는 따뜻했으며 현생 절지동물과 포유류의 빠른 진화와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말과 코끼리의 조상이 번성하며 풀이 널리 퍼지고 드디어 유인원이 나타납니다. 제4기는 258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여러 거대 포유류가 번성하고 또 멸종하였으며 현생 인류가 진화합니다. 마침내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업화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오존층 파괴 등을 발생시켜 인류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십억 년 사이의 거대 운석의 충돌 혹은 대륙이동에 따른 화산활동이나 기후변동 등에 의해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파운동이 정지하고 바다는 멘틀에 흡수되어 없어져가며 언젠가는 현재의 화산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주기활성 단계를 마치고 거성 단계에 접어들어 지구의 공전 궤도에 가까운 크기까지 팽창할 것입니다. 지구 자체는 태양에 흡수되거나 표면이 융해되고 탄생할 때와 같은 마그마로 뒤덮일 것입니다. 만약 태양의 진화가 끝날 때까지 지구가 남아있다면 그대로 백색 외성이 된 태양과 함께 지구는 식어갈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 달의 형성 기원으로는 대표적인 4가지 모델의 설이 있습니다. 분열 모델, 동반 형성 모델, 포획 모델, 그리고 충돌 모델입니다. 분열 모델은 과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빠를 때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 설은 달이 지구의 적도 평면과 달리 황도와 가깝다는 오류가 있고 또한 암석 표변도 지구의 암석과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동반 형성 모델은 처음 지구가 생길 때 달이 동시에 같이 생겼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 또한 달의 암석 샘플의 구성 성분이 지구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포획 모델이라는 설은 지구와 달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어 떠돌다가 달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의 구성 성분이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포획하기에 상당히 큰 천체이므로 지구만으로는 지금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설은 태양계 내에 다른 위성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매우 타당성이 있는 가설입니다. 마지막 4번째 충돌 모델은 현재 가장 타당성이 있는 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최초로 형성될 때 현재 화성 질량의 2배 정도 되는 천체와 지구가 충돌하였고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현재 달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충돌하기 이전의 지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내부로 가라앉아 달에는 철의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의 고열 때문에 지구 지각의 휘발성 물질은 대부분 증발하여 달에는 휘발성 물질이 적다는 것 또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이전 세 종류의 설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달의 평균 반지름은 1737.1km이며 지구의 0.273배이고 달의 표면적은 지구의 0.074배, 부피는 지구의 0.02배, 질량은 지구의 0.12배 정도입니다. 달은 시속 16.65km로 약 27.3일에 한 바퀴씩 자전하며 초속 1022km로 약 27.3일에 한 바퀴씩 지구를 공전합니다.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1959년 10월에 구소련의 루나 3호가 최초로 촬영하였습니다. 달은 지표면에서의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태양풍만으로도 달 내부에서 나온 미소량의 가스를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달은 수성과 같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약 100켈빈에서 400켈빈까지 아주 심합니다. 달에서의 바다란 실제로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어두운 현무암질의 넓고 평평한 지대를 말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달을 보았을 때 마치 이것이 고요한 바다와 같이 생각되어서 실제로는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다 부분은 달의 약 35%를 차지하며 대륙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덩이의 수가 적고 현무암질의 용암이 흘러나와 구덩이를 메워줘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부분 이외의 대륙 부분은 작은 돌들이 모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초기부터 외소행성의 충돌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는 주로 지구를 향한 달의 앞면에 있고 산이 많고 밝은 색조를 띠는 고지는 달의 뒷면에 있습니다. 달의 북반구에는 지름이 약 1200km나 되는 비의 바다가 있으며 그 위에 위난의 바다, 맑음의 바다 등이 있습니다. 달의 바다는 대부분 33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뿜어나온 용암이 달 표면에서 식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달에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석이 그대로 월면에 충돌하여 크레이터를 만들고 또한 물이나 바람에 의한 침식과 지각 변동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크레이터가 만들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륙 부분은 주로 칼슘과 알루미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정석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밝아 보입니다. 또한 달의 표면은 레골리스라는 모래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운석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진 돌이 쌓인 것을 말하며 달의 표면의 거의 전체를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두께로 덮고 있습니다. 달의 내부 구조는 달의 지진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었으며 지진 중 대부분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한 조속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에는 지각과 고체 암석권, 유동성 압력권, 그리고 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핵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달의 표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바다 부분이 지구 방향으로 생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쪽 달 표면의 지각이 얇기 때문에 운석과 같은 천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내부의 용암이 흘러나오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에 바다 부분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방향의 지각이 얇은 이유는 조속력에 의해 내부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이 지구를 향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이며 인간이 발을 디딘 유일한 외계 천체입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에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저궤도로 발사한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시속 29,000km의 속도로 비행하였으며 궤도를 한 번 도는데 96.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약 6,000만 킬로미터의 비행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소련은 1959년 1월 2일에 루나 1호를 발사하여 달면으로부터 약 6,000km 떨어진 곳을 통과시켰습니다. 루나 2호는 1959년 9월 12일에 발사되었고 인공물체를 월면에 충돌시켰습니다. 루나 3호는 1959년 10월 4일에 쏘아졌고 그때까지 인간이 본 적이 없는 달의 뒤쪽면을 촬영하여 그 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루나 5호는 1965년 5월 9일에 발사되었고 월면에 연착륙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달에 충돌해버렸습니다. 루나 9호는 1966년 1월 30일에 발사되었고
최초로 월면에 착륙하여 관측 정보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루나 슈퍼는 1966년 3월 30일에 발사되었고 달 주위 궤도를 돌면서 월면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달에 착륙한 무인 탐사선은 구소련의 루나 9호, 13호, 17호, 21호, 미국의 서베이어 1호, 3호, 5호, 6호, 7호, 중국의 창어 3호, 창어 4호, 그리고 미국의 아폴로 달 표면 실험 기구와 아폴로 달 착륙선, 루나 16호, 20호, 24호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으로는 아폴로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추진된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입니다. 하나의 세턴 로켓 안에 3개의 우주선, 즉 사령선, 기계선, 달 착륙선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폴로 1호는 1967년 1월 27일 발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발사 시행 전 훈련 도중에 사령선이 전소되어 안타깝게도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폴로 2호 그리고 3호는 아폴로 1호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나사는 아폴로 2호, 3호를 비워두는 결정을 하였고 바로 아폴로 4호로 이어졌습니다. 아폴로 4호는 세턴 V 로켓의 테스트가 주목적인 무인 비행이었고 이 임무는 1967년 11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아폴로 5도 역시 테스트 비행이었으며 아폴로 6호는 그야말로 모든 우주 계획 장비, 즉 기계선, 사령선, 그리고 달 착륙선 등 모든 장비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최종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아폴로 7호는 1968년 10월 11일에서 22일까지 지구 궤도에서 유인 사령선 및 착륙선 궤도 비행이 이루어졌고 우주 비행이 최초로 전 세계의 안방으로 생방송되었습니다. 아폴로 8호는 1968년 12월 21일에 발사되었고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했으며 그들은 인간 최초로 지구 밖의 천체를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이들 세 비행사는 달에서 지구인 최초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인 어스라이즈를 처음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아폴로 9호는 1969년 3월 3일에 발사되었고 3명의 우주선이 탑승하였으며 주 임무는 달 착륙선 도킹 테스트와 우주 유영,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 전체 기능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폴로 10호는 1969년 5월 18일에서 5월 26일까지 달 착륙선을 분리하여 달 궤도를 선회하였고 다시 사령선과 도킹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16일에 발사되었으며 우주인의 탐사 임무는 달 표면을 걸어다니다가 우주선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승무원은 대장 닐 암스트롱, 사령관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에드윈 올드린이었습니다. 마침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은 1969년 7월 20일 오전 4시 18분에 달의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였습니다. 전 세계인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은 외계 천체인 달의 표면 위에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아폴로 12호의 임무는 1969년 11월 14일에서 24일까지 열흘 동안 달 표면의 바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달 착륙선은 지식의 바다의 중심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에 착륙하여 7시간 45분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달의 프라마우로 지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기계선의 산소 탱크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맞아 이 지역의 착륙 임무는 아폴로 14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폴로 14호는 1971년 1월 30일에서 2월 9일까지 임무가 진행되었습니다. 14호에서는 월석 채취를 위해 최초로 손수레가 사용되었고 13호의 실패로 이루지 못했던 프라마로우 지역에 착륙하여 달 표면 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폴로 15호는 9번째 발사된 유인 우주선이며 승무원을 태워 달에 착륙한 4번째 우주선입니다. 아폴로 15호의 임무는 달 표면 형태 조사와 암석 채취, 그리고 표면 관측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이었습니다. 아폴로 16호는 1972년 4월 16일에 발사되었고 10번째의 유인 우주선이며 5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입니다. 처음으로 달의 고지대에 착륙하였고 승무원들은 달 표면에서 7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2번째로 월면차를 사용하였으며 95kg의 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임무는 1972년 12월 7일에서 19일까지이었으며 달에서 월면차를 이용하여 30.5km나 이동하였습니다. 고지대 물질과 바다 물질들의 암석 샘플을 채취하면서 75시간 동안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폴로 18호는 1975년 7월 15일에서 7월 24일까지 탐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의 일환인 유인 우주선 소유주 19호와 도킹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위성 소행성 크리틴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와 궤도 공명을 하는 크리틴에는 최대 직경 5km 정도 되는 소행성이며 1986년 월드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와 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찌그러진 말구평 궤도로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와 가까이 있는 천체 중 하나이며 360년이 지나야 천구상에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크리틴에는 그냥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주기로 지구의 궤도를 따라 함께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달에 비해 궤도 운동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궤도 공명을 하는 천체들을 위성과 구분하여 준달 또는 준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제2의 지구 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행성입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이며 4개의 지구형 행성 중 하나입니다. 화성은 밤하늘에서 붉은 빛을 띠며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이 가능합니다. 화성의 겉보기 등급은 -2.91이며 태양, 달, 금성 그리고 목성 다음으로 밝은 천체입니다. 지구에 가까이 있고 신비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행성이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도 지구처럼 대기를 갖고 있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마리너 6호, 7호, 8호, 9호 그리고 바이킹 1호, 2호 등의 화성 탐사에 의해 현재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제2의 지구라는 생각으로 여러 우주선들의 화성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성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화성 연구에 많은 진척을 가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선들이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화성은 오행설에 근거한 초자연적인 명칭으로 천문 자료에서는 형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르스는 그리스 신화 전쟁의 신 아레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것은 화성의 모습이 붉게 보여서 전쟁의 불길 또는 피를 연상하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스의 두 아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의 두 위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전쟁의 신으로 숭앙되었으며 고대 중국에서는 불의 행성으로 알려졌고 바빌로니아에서는 죽음과 질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6,788km로 지구 지름의 0.53배, 대략 반 정도이고 표면적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이며 부피는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0.11배에 지나지 않고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4.4kg으로 달의 밀도보다는 조금 크고 지구의 밀도인 5.5kg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이처럼 밀도가 작은 것은 화성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거운 핵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지구의 핵보다 가벼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성 표면은 95%의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으며 이 밖에 3%의 질소, 1.6%의 아르곤과 흔적만이 남아있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주로 현무암과 안산암의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굳어 생기는 암석이며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구별됩니다. 화성의 대부분의 지역은 미세한 티끌로 두께 수미터 또는 그 이상 덮여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대부분 산화철로 되어 있어서 화성은 전체적으로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화성 표면에서 암염이나 침찰석같이 대체로 물이 존재할 때 생성되는 광물이 발견되어서 화성의 표면에 일시적이나마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화성의 지형 때문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생명체가 존재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성의 지형은 크게
북반구와 남반구 두 개의 특징으로 나누어집니다. 화성 북반구와 남반구 지형의 비대칭성은 매우 인상적인데, 북반구는 용암류에 의해 평평하게 만들어진 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남반구는 운석 충돌에 의한 움푹 패인 땅이나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고지가 많습니다. 즉 북쪽은 용암층이 흘러내려 평평해지고, 남쪽은 충격으로 인해 구멍이 파이고 분화구가 생겨나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본 화성 표면도 그 때문에 두 종류의 지역으로 나뉘어 양쪽의 밝기가 다릅니다. 밝게 보이는 평원은 붉은 산화철을 많이 포함한 티끌과 모래로 덮여 있으며, 아라비아 대륙이나 아마조니스 평원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어두운 곳은 바다로 생각하고 에리트레아해, 세이렌의 바다, 그리고 오로라만 등으로 불리어집니다. 또한 화성의 양극에는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된 드라이 아이스와 수증기가 얼어서 된 얼음으로 되어 있는 하얗게 빛나는 극관이 있습니다. 즉 극관의 위층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 아래층에는 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극관에 있는 얼음은 녹더라도 화성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화성의 대기압이 아주 낮아서 얼음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극관은 17세기에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성의 중심부는 높은 밀도를 가진 금속성 내핵과 액체 상태의 외핵, 그 바깥쪽으로 멘틀과 지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성의 밀도가 지구에 비하여 작은데, 그것은 화성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내부의 무거운 핵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지구의 핵보다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핵을 둘러싼 멘틀은 규산염이 주성분이며, 과거 지각과 화산활동을 일으켰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각은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그리고 칼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의 두께는 지구에 비해 훨씬 두껍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대기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중력이 작기 때문에 아주 희박합니다. 지표 부근의 대기압은 약 0.006 기압으로 지구의 0.75%에 불과합니다. 대기가 적으므로 기압이 매우 낮고, 물이 있더라도 기압 때문에 빨리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얼어 거대한 극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양극에서 교대로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는 눈충을 형성하고 봄이 되면 증발합니다. 화성 대기의 구성은 이산화탄소가 약 95%, 질소가 약 3%, 아리곤이 약 1.6%이고 다른 미량의 산소와 수증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금성과 매우 비슷한 대기의 구성이지만, 금성에 비해 대기가 매우 희박하여 금성과 같이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2003년 지구에서 망원경에 의한 관측으로 화성 대기에 메탄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 마즈 익스프레스 탐사선의 조사에 의해 사실상 메탄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에 메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화성의 환경에서 금방 소멸해버리는 메탄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끊임없이 또는 적어도 최근 100년 이내에 메탄가스를 보충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스의 생성 원인으로는 화산활동이나 해성의 충돌, 혹은 미생물의 모양으로 생명이 존재한다는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성 대기는 크게 변동하기도 합니다. 겨울 몇 개월간 극지방에서 밤이 계속되면 지표는 매우 저온이 되고, 대기 전체의 약 25%가 얼어버려서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이후 극에 다시 햇빛이 비추는 계절이 오면 얼었던 이산화탄소가 승하하여, 즉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여 극지방에 강한 바람이 발생합니다. 생성된 강한 바람은 화성의 먼지 등을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먼지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화성의 모습이 변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의 온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약 섭씨 영하 140도에서 섭씨 20도 정도로, 평균 온도는 약 섭씨 영하 80도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는 화성의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극지방에 빙관이 존재하는 것도 행성의 낮은 온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며, 자전축 또한 약 25도 기울어진 것도 지구와 비슷하여 지구와 같이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화성의 운동이 장기간 동안 안정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화성의 자전축이 크게 변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수백만 년에 걸쳐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고 이 변동은 태양과 다른 행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생기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화성 궤도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지구의 기울기는 우연적으로 생기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지구의 안정된 자전축은 거대한 위성인 달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양과 화성 사이의 거리는 평균 1.52AU, 약 2억 2천만 킬로미터 정도이며 화성의 공전 주기는 약 687일입니다. 화성의 공전 궤도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는 0.37AU, 약 5,50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화성의 궤도 이심률은 약 9%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태양계에서 이보다 더 이심률이 큰 궤도를 가지는 행성은 수성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올림푸스 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높이는 약 27km로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 높이의 3배이며 산의 부피와 면적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하와이 섬의 활화산인 마우나로아 산의 높이의 3배가 됩니다. 이 산의 넓이는 29만 5천 km로 넓고 완만하여 산 아래 어디에서도 산의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상공에서 봐야만 올림푸스 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행성의 크기에 비해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은 탓입니다. 올림푸스 산의 넓이는 한반도보다 크고 프랑스 또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면적과 맞먹습니다. 올림푸스 화산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북쪽 지역을 알바 파테라라고 하며 이곳에는 수많은 소규모 화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화산은 화성의 타르시스 화산 분지에 존재하는 화산 중 단연코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화성에는 태양계 최대의 협곡인 마리네리스 협곡이 존재합니다. 이 협곡은 길이가 약 3,000km, 깊이는 8km, 그리고 부분적인 폭이 500km에 달합니다. 화성에는 수많은 크레이터가 존재하는데 그중 최고는 헬라스 분지로 밝은 적색의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탐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화성으로 이사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환상을 주는 붉은 행성 화성은 무인 탐사선으로 여러 차례 조사되었습니다. 다수의 로봇 탐사선들이 화성에 보내졌고 그중 몇몇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탐사의 실패율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을 향한 탐사선 중 약 3분의 2가 미션 종료 전에 또는 미션을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이 높은 실패율의 일부는 기술상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실패하거나 또는 교신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구원들 중에는 농담으로 지구 화성간을 북대서양 지역에서 예로부터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들 또는 승무원이 사라져서 유명해진 5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거나 또는 그곳에는 화성 탐사선을 조사하며 살고 있는 우주 악령이 있다느니 화성의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만큼 화성 탐사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960년 소련은 화성으로 2기의 탐사선을 발사하였으나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다시 1962년 소련은 3기를 더 시도해보지만 또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2기는 지구 궤도에 머물렀고 나머지 1기는 화성을 돌아오는 동안 지구와의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1964년에도 또 한 번의 화성 탐사가 시도되었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1962년에서 1973년 사이에 미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금성, 화성, 그리고 수성을 최초로 탐사하기 위해서 10개의 메리너 우주선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마리너 계획의 시작이며 성공한 화성 탐사의 미션 중 하나입니다. 메리너 3호는 1964년 11월 5일 발사되었으나 우주선의 윗부분을 덮은 뚜껑이 열리지 않아 화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11월 28일 메리너 4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8개월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65년 6월 14일에는
화성을 지나며 근접 사진을 최초로 찍어 달 모양의 분화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사는 계속해서 메리너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메리너 9호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성에서의 물과 생명체 발견에 대한 기대로 미생물을 찾기 위한 센서들이 많은 탐사선들에 탑재되어 화성에 보내졌으며 다량의 얼음이 발견되었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화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낮은 대기압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두 대의 바이킹호가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바이킹호는 화성에서 최초로 컬러로 사진을 찍었고 더 많은 과학적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77년 7월 4일에 화성에 착륙하여 착륙 지점 주위에 몇 미터를 돌아다니면서 화성의 환경 조건을 탐색하고 화성 표면의 돌을 수집해 왔습니다. 또한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1996년 11월 7일에 발사되어 1997년 9월 12일에 화성 궤도에 도달하였습니다. 1년 반 정도가 흐른 후 회전 궤도가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협곡이나 액체가 흐른 자국 등을 촬영하는 등의 화성 표면, 대기권, 그리고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등의 기초 임무를 완료하고 2단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 화성에 도착한 마스 오디세이는 화성의 남위 60도 이상 남극 지방의 지하 약 3km 이내의 표토에는 대량의 얼음이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유럽 우주기구 ESA는 마스 익스프레스 오비터와 착륙선 비글2로 된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 오비터는 화성의 남극에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비글2는 착륙과 동시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같은 해인 2003년 나사는 스프릿과 오퍼튜니티라고 명명된 두 대의 화성 탐사 로버를 쏘아 올렸습니다. 두 대 모두 2004년 1월에 무사히 착륙하여 탐사 목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화성의 위성입니다. 화성은 겉모습이 불규칙하게 생긴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위성 모두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이 1877년 8월에 발견하였으며 이 두 위성은 화성의 적도면 근처를 거의 원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타원체로 직경이 약 27km이며 화성 표면으로부터 6000km 떨어진 거리에서 7시간 30분 정도의 공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점점 화성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약 5천만 년 뒤에는 조성력 때문에 파괴되거나 화성에 충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모스도 타원체로 직경이 약 16km이며 화성으로부터 약 23,500km 떨어져서 30시간 30분 정도의 공전 주기로 화성을 돌고 있습니다. 데이모스는 화성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서서히 화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 달처럼 화성의 두 위성도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화성으로 항상 같은 면만 향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화성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성에서 도시를 건설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식민지로 개척하려는 계획이 착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편의 이벤트성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몇백 년 전 화성 극간이 관측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화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얼음이나 수증기 형태로 아주 조금 화성의 극간과 대기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체 존재의 관심도는 아직 식지 않아서 나사는 203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낼 오리온 계획을 2010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공학자인 바스란스도르프의 주도로 시작된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인 마스1을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마스1은 화성 편도 여행자를 전 세계에서 모집하여 화제가 되었고 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 2월 14일 현재 마스1 프로젝트에는 100명의 우주인 후보가 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종적으로 24명이 화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에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화성 전체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즉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행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화성의 테라포밍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지구의 오존층을 유지시키는 염화불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화성 대기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햇빛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화성 표면의 평균 온도를 섭씨 4도 정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화성 대기와 토양으로부터 염화불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화성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의 기온이 올라가면 남극간의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해 이산화탄소로 바뀔 것이고,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배가시켜 기온이 섭씨 7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성에 얼음으로 존재하던 물이 녹고 여기서 나온 수증기가 기압을 높여 지구의 산 정상 수준의 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과 공기가 확보됩니다. 이후 수백 년간 나무를 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웃기는 꿈으로 끝날지 아니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왕자 목성입니다. 태양계의 5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입니다. 성간구름의 가스와 먼지가 합쳐져 태양이 형성되면서 이때 남겨진 잔해 속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 목성의 거대한 크기는 태양 주위에서 형성된 최초의 행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은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밝은데, 가장 밝을 때는 -2.5 등급을 기록하며 금성 다음으로 밝게 보입니다. 주피터는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합니다. 유달리 밝고 큰 행성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 마르덕의 이름을 얻은 이후 각지의 신의 이름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에서 많은 아내를 둔 제우스처럼 목성은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등 여러 위성의 이름들이 신화에서 제우스 아내의 이름들입니다. 중국에서는 목성의 공전 주기가 약 12년인 것에서 12지를 담당하는 별로 여기고 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도교에서는 대세성군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되어 흉신의 대표격으로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목성은 수소가 전체 질량의 약 75%, 헬륨이 약 24%, 기타 원소가 1% 이하로 태양의 화학 조성비와 비슷합니다. 헬륨은 목성을 이루는 전체 분자 개수의 10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지만 질량으로는 목성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중원소로 이루어진 암석형 핵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거대 행성들과 같이 뚜렷한 고체 표면이 없습니다. 목성의 적도 반지름은 71,400km로 지구의 약 11배이고 태양의 약 10분의 1배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318배이고 부피는 지구의 약 1,400배나 되지만 목성의 밀도는 태양과 비슷하며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성이 저밀도인 이유는 태양처럼 밀도가 낮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다른 행성을 자신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1300개 이상의 지구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태양계 8개 행성을 모두 합쳐놓은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목성 구름의 상단 부분의 온도는 약 섭씨 영하 148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에서 받은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그것은 목성 내부에 여론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그 여론은 행성이 형성될 때 행성 위에 붕괴되는 가스에서 방출되는 중력 에너지라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은 여러 원소들이 혼합된 고밀도의 핵과 액상 금속성 수소층, 그리고 대부분 수소 분자로 구성된 외곽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분자로 이루어진 목성은 조금만 더 큰 천체였더라면 목성의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 제2의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성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일반적인 형태의 분자 수소는 압축되어 결합이 파괴되고 궤도 전자들이 원자 사이에 공유됩니다. 목성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는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하고 그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고 또 그 위로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인 비균질 지역과 수소 분자 지역, 그리고 대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은 강력한 자기장과 방사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기는 우주 생성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의 상층 부대기는 수소가 약 89% 내외, 헬륨이 9% 내외와 미량의 미테인, 수증기, 암모니아, 규소 화합물, 그리고 극소량의 탄소, 에테인, 황화수소, 네온, 산소, 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의 그름층 두께는 약 50km이며 두껍고 낮은 층과 얇고 매큼한 층으로 최소한 2개의 그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표면에는 적도와 평행한 여러 개의 백색, 청색, 적색, 그리고 황색 등의 예쁜 띠가 보이는데, 밝은 줄무늬를 존, 대라고 하고 어두운 줄무늬는 벨트, 띠라고 부르며, 이 줄무늬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더 높은 상층에 위치해 있고,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임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온도차에 의해 대류가 발생하여 밝은 곳에서는 가스가 상승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가스가 하강하게 됩니다. 최근 준호호 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줄무늬는 3000km 깊이까지 이어져 있으며 목성 중력장의 불균질성 때문에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명한 현상은 바로 대적반입니다. 대적반을 대적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망원경을 통해 최초로 관측된 17세기부터 존재한 거대한 폭풍입니다. 대적점 주위의 대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며 대적점 내 풍속은 초속 100m에 가깝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크기는 지구 두세 개를 품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며 고기압성 폭풍으로 타원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전주기는 10시간 이내로 한 바퀴를 완주할 만큼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로 인해 행성의 모양은 적도지방의 팽대부가 약간 눈에 띄는 불룩한 타원체인 편구 모양입니다.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처럼 차등자전을 합니다.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극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자전을 합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9시간 50분 주기로 자전을 하며 고위도에서는 9시간 55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목성의 자전축 경사는 약 3.13도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구나 화성에 비해 큰 계절 변화를 겪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자전으로 인해 하강 기류나 상승 기류로부터 대적반이라든가 또는 다른 적반 등의 큰 태풍이 생기게 됩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거리 약 7억 7,800만 킬로미터로 5.2 AU 떨어져 있고 약 11.87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합니다. 목성은 0.048의 궤도 이심률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목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부터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까지 약 7,500만 킬로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목성도 희미한 고리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목성 지표면에서 약 2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고리는 가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안쪽에 뿌연 형태의 헤일로로 알려져 있는 안쪽의 입자 토로스와 상대적으로 밝은 중간의 주고리인 큰 고리, 그리고 외곽의 가장 바깥쪽에 얇고 희미한 매우 가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토성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결국 보이저 2호가 목성에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목성이 토성보다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의 고리를 늦게 발견한 것은 목성의 고리가 토성의 고리보다 얇고 희미하며 밀도도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외선 관측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목성 고리의 구성물질은 작은 암석과 먼지로 밝혀졌습니다. 큰 고리는 목성의 위성인 아드라스테아와 메티스에서 방출된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고리는 위성의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먼지에 의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작은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 많은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성은 가장 큰 위성 4개인 갈릴레이 위성일 것입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를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며 지구의 위성 달을 제외하고 발견된 최초의 위성들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 자신이 만든 굴절 망원경을 통해 발견했는데, 꾸준한 관측을 통해 이 4개의 천체들이 목성의 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위성들은 곧 이어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한 시몬 마리우스에 의해 각각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로 이름 붙여졌고,
훗날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목성의 작은 위성들이 계속 발견되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79개가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궤도 모양은 완벽한 원궤도이거나 또는 심하게 찌그러져서 도는 등 매우 다양하며 많은 목성들의 위성들이 목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위성의 지름은 3642km로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이며 목성의 위성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큽니다. 이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연인 중 한 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오는 유로파와는 1대2, 가니메데와는 1대4의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파가 목성을 한 번 공전할 때 이오는 2번 공전하고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번 공전할 때 이오는 4번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이오가 목성을 공전할 때마다 같은 위치에서 힘을 가하게 됩니다. 목성에 가까워서 큰 조속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의해 힘을 받는 이오는 형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성 탐사선에 의해 이오의 모습에서 화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오의 화산에는 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배출되며 이 중 일부는 이오의 궤도상에 남아서 긴 꼬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오의 화산은 지구의 화산 형태와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에는 150개 정도의 산과 40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오는 아주 옅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의 지름은 3100km로 지구의 0.24배이고 달의 0.65배 정도 되며 4개의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작습니다. 유로파는 평균 공전 속도 초속 13.7km로 3.5일에 한 번씩 목성 주위를 돌고 있으며 자전 주기도 3.5일 정도로 공전 주기와 비슷합니다. 유로파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관측결과 표면에 구덩이가 없고 철이 주성분인 핵과 규산염 멘틀 그리고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오보다는 작지만 내부에 열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주변 위성들과 목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3년 12월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수증기 기둥과 비슷한 것을 유로파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행 천체인 유로파의 표면이 매끄러운 면임을 볼 때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지하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유로파에는 외계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유로파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심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니메데입니다. 태양계 안에서 지름 5270km로 가장 큰 위성으로 알려진 가니메데는 목성으로부터 평균 100만 km 정도 떨어져 있고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멀리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질량은 행성의 주위를 박탈당한 명왕성의 10배 이상이고 위성이면서도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가니메데는 초속 10.8km의 속도로 대략 7일 3시간마다 한 바퀴씩 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미소년 가니메데스에서 따왔습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에 있는 철이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규산염의 하부 멘틀,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융기한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으로 과거에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94년 갈릴레오호는 가니메데에도 153km 정도 되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수심이 97km 정도 되는 바다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구보다 10배가량 더 깊은 수심이며
이 바다에는 물이 아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리스토입니다. 목성의 두 번째로 큰 위성인 칼리스토는 표면에 마치 관역판처럼 보이는 동심원의 지형이 보이는데, 이 지형은 운석이 충돌하여 생긴 문자로 여겨집니다.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수성의 99% 정도인 약 4,800km이고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 됩니다.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니메데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위성이며, 특이한 점은 내부 구조가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낮은 세제곱미터당 1830kg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아 여러 겹의 고리들이 생겼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바로 굳어버려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어느 위성보다 더 많은 크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래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칼리스토의 지하 바다에도 물론 유로파보다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유로파나 가니메데처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72년과 1973년에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그 외에 율리시스호와 갈릴레오호 등 많은 탐사선이 목성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목성의 첫 번째 탐사선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는 1973년 12월과 그 다음해 12월에 각각 목성에 도착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의 북극상공 13만 6천 km를 지나는 순간에 인류는 처음으로 목성의 북극을 보게 되었고, 목성의 위성 2호에는 엷은 대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 3월과 7월에 잇따라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에 도착하였는데, 보이저 1호의 카메라들은 지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목성의 얇은 두 개의 고리를 발견하였으며 2호가 활화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된 무인 탐사선 율리시스호는 1992년 2월 목성의 대기 끝부분인 37,500km 지점까지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선의 목적은 태양풍과 자기장 등을 관측해 태양계의 전체 모습을 얻는 것이며, 목성을 탐사한 후 다시 뜨거운 태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89년 10월 18일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는 1990년 2월 금성을 거쳐 1995년 12월 목성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1997년 10월까지 목성을 관측하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낙하산을 장착한 탐사선을 목성의 대기에 진입시켜 69분간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